오늘은 3장 아동 정신병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는 아동 정신병리의 분류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동기에 흔히 발병되는 정신병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의 연령은 부적절한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행동 또는 증상은 발달에 근거하여 정상과 이상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달 정신병리학은 인간의 정신병리를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발달을 근거로 병리의 발생 과정과 증상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아동의 문제 행동은 행동 양상의 빈도, 행동의 강도, 행동의 정도, 행동에 미치는 요인, 생활 적응과 기능 발휘 수준을 중심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아동에게 이상 행동이 나타나면 정상적 발달 경로에서 어떻게 이탈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 면담, 행동 관찰, 적응 정도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개인 발달 과정, 기질, 환경적인 변인, 문제를 발생시킨 경로와 지속시키는 요인에 대해 파악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 목표와 개입 방법을 계획, 실행한 후에 평가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평가 과정은 유아의 문제 행동의 정도, 양상, 형제 기능 수준, 추후 발달 과정을 포함합니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적 변인, 신경-심리학적 변인, 가족, 또래, 변인, 초기 경험, 개인의 역사, 환경적 변인, 심리적 변인, 사회적 문화적 변인, 현재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발달 과정이 결정됩니다. 영아기에서 아동기 후기까지의 발달 과정에서 특정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내재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나타나는 정신병리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후천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는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동정신병리를 분류하고 진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증상에 따라 맞는 약을 처방하는 수준으로 다룰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아동정신병리를 진단하는 목표는 증상을 명료화하여 병리를 상세히 진술하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임상에 있는 의사, 교사, 상담사 등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진단은 분류적 접근과 차원적 접근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분류적 접근은 아동이 보이는 증상에 따라 장애를 진단하는 접근 방법으로 현재 진단 방법으로 흔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되려면 진단 증거에 해당하는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 방법은 아동의 문제 행동 양상이 비전형적인 경우 진단이 어렵고 문제 행동의 정도, 증상의 원인이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분류적 접근은 병리에 대한 고유의 특징을 유목화하고 상담 계획과 상담 평가에서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접근입니다. 둘째, 차원적 접근입니다. 차원적 접근은 아동이 보이는 증상이나 문제 행동의 정도를 고려하고 동일한 진단 내에서 특성이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증상의 정도를 판단하는 증거를 통해 진단이 되고 증상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를 진단하는 주의력 검사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점수 범위에서 ADHD로 진단됩니다. 따라서 차원적 접근은 유목화된 행동 특성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가 임상적 수준에 해당될 때 진단됩니다. 차원적 접근은 개인의 증상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변인이나 시간에 따른 맥락적인 영향을 모두 통합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짜증을 잘 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내는 정도는 매우 심하다, 심하다, 보통이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상황에 따라서 짜증을 내는 정도가 다르고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매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정신병리를 증상별로 분류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진단은 상담을 계획하고 부모가 적절한 양육 방법을 찾고 발달을 예측하고 예방적 접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동교사, 상담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특수교사 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다학제적인 개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까지 발전되어 온 진단 분류 체계는 크게 ICD 체계, DSM 체계, DC02-3 체계입니다. 이러한 진단 체계는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 나타나는 증상과 발달을 고려하여 이상행동을 진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 체계들은 영아기, 아동기 장애를 표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각 진단의 분류와 증상이 중복되거나 심리적 양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파악하는 데 맥락적, 발달적, 관계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지만 아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D 진단체계는 WHO에서 만든 것으로 초기에는 인간이 갖는 신체적 장애만을 다루었습니다. 이후 1940년대에 이르러 ICD의 6번째 개정에서 비로소 정신장애 부분을 추가했고 1948년부터는 정신장애를 주요 질환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는 ICD-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인간의 모든 질병이나 장애를 다루고 정신장애를 포함하여 질병에 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DSM-5입니다. DSM은 정신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정신의학회가 1952년에 처음으로 만든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입니다. 현재 5번째 개정판이 나왔으며 임상 현장에서 중요한 진단 체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DSM 체계는 임상에서 나타나는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여러 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개정된 DSM-3부터 정신장애 범주 중 아동에 대한 정신장애를 더 많이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5번째 개정판이 나왔으며 임상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진단 체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94년에 발간된 DSM-4를 보완하여 DSM-4TR이 활용되다가 2013년 DSM-5로 개정되었습니다. DSM-5는 내담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는 다축 체계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스퍼거 장애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바꾸었고, 파괴적 행동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진단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신경학적인 장애로 분류하였습니다. DSM 진단 체계는 임상적인 경험과 정신의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꾸준히 개정되고 있으나 아동의 치료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특정 장애 기준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주변의 상황적, 맥락적 요인들이 강조되지 않았고, 특이한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이나 발달 문제를 깊게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진단체계이므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DC-02-3입니다. DSM 체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DC-02-3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임상적 영아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의 영유아 가족국립센터에서 개발되었으며, 영유아의 가족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체계는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상호작용 형태, 가족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양육 태도가 아동의 부적응적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DC-02-3는 다른 분류체계와 달리 초기 관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진단적 접근과 관계적 접근을 통합하고, 특히 관계 문제에서 양적인 기준과 질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해서 적용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DC-02-3는 DSM-5와 마찬가지로 아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진단체계는 계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아기의 초기 문제와 가족관계에 대한 영향을 중시한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DC-02-3와 DSM-5를 비교하겠습니다. 우리는 DSM-5의 진단체계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DSM-5의 진단체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발달장애입니다. 두 번째, 배설장애입니다. 세 번째, 우울장애입니다. 네 번째, 불안장애입니다. 다섯 번째,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입니다. 여섯 번째, 급식 및 섭식 장애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괴적 충동 조절 및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신경발달 장애 안에는 지적장애, 의사소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운동 장애 틱이 있습니다. 배설 장애는 유뇨증, 유분증이 있습니다.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불안장애 안에는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항구증이 있습니다.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가 있고, 급식 및 섭식 장애 안에는 이식증, 대세균 장애가 있습니다. 파괴적 충동 조절 및 불안 장애 안에는 적대적 반항 장애가 있습니다. DC 제로2 3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와 의사소통의 장애, 중다체계 발달 장애, 조절 장애, 섭식 행동 장애, 외상적 스트레스 장애, 정서 장애, 불안 장애, 기분 장애, 정서 표현의 혼재성 장애, 성 정체감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적응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DSM-5 진단 체계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DSM-5 안에서 아동기에 흔히 발병되는 정신병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아동기에 흔히 발견되는 정신병리는 신경학적인 문제와 정서행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학적 문제에서 주의력 결핍장애, 지적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운동장애, 의사소통장애를 배울 것입니다. 정서행동적 문제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 배설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에 흔히 발견되는 정신병리입니다. 첫 번째,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신경학적 문제에서 우리가 배울 장애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지적장애, 지적발달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틱장애, 운동장애죠.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신경학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장애는 신경학적인 문제가 장애의 원인입니다. 발달기에 주로 시작되는 장애고, 이 장애의 결함은 학습이나 집행 기능을 조절하는 매우 제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기술이나 지능같이 전반적인 손상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는 충동적 과잉활동, 부주의로 인한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를 지니고 학업 수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ADHD는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혼합형, 부주의 우세형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행동 양상의 차이가 납니다. ADHD는 증상이 12세 이전에 나타나며 아동의 약 5%에서 나타납니다. 발생 빈도가 남아에게서 높습니다. 주요 증상은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입니다. 학령 전기 아동들이 환경과 사물을 활동적으로 탐색하고 매사에 원기왕성하며 쉽게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4세 이전에는 정상행동과 구별하기 어렵고 초등학교 진학 이후에 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충동성은 불확실하고 애매하고 선택해야 할 자극이 여러 개일 때 부정확하게 빨리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의 행동은 비조직화된 상태로 성급하게 사고하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성은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너무 빠르거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하고 만족 지원이 어려우며 당황하면 심한 좌절을 느끼고 화를 냅니다. 과잉 행동은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몸부림치고 뛰어다니고 보이는 것을 모두 만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행동을 격렬하게 하는 등 과장되거나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ADHD의 발생 요인은 뇌기능 손상으로 행동 억제의 어려움과 자기조절의 부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혹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 중에는 정서적인 영향으로, 즉 불안이나 우울, 방임으로 인해 행동 양상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육사나 과거력과 행동이 발생된 경위를 감안하여 감별됩니다. 그러나 ADHD의 정확한 감별은 개인력, 개인정보, 문제행동의 양상과 함께 주의력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ADHD로 진단될 경우에는 증상의 정도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병행됩니다. ADHD 행동 특성 중 부주의는 아동이 한 가지 작업에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고 주의 폭이 짧고 과제를 수행할 때 실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부주의한 아이들은 자신이 흥미없어 하는 과제에는 주의를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할 경우에는 더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아동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과제나 놀이는 오랜 시간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DHD는 연령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연령에 따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영아기에는 활동량이 많고 잠이나 식사, 배설 등의 주기가 불규칙합니다. 새로운 것에도 쉽게 접근하고 반응 강도가 높고 한 가지 일에 오래 열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반대로 영아기에는 활발한 움직임이 정상적인 모습이기에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 유아기에는 높은 활동 수준과 주의 집중 시간이 짧으며 외부 자극에 의해 충동적이고 부주의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증가시키고 정서행동 문제가 점차 늘어납니다. 셋째, 아동기가 되면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 복잡한 환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학업 성취나 과제를 마무리하는 문제, 자기통제 결여, 행실의 문제, 정리정돈의 미숙과 또래와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넷째, 청소년기가 되면 학업 문제와 함께 문제 해결 기술의 결여, 더 강도 높은 문제 행동, 낮은 자존감, 과잉 행동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주의력 문제는 지속적이고 학습과 과제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적인 학업 문제는 학교 이탈의 원인이 됩니다. ADHD 아동은 아동기로 진전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데 반항성 장애, 품행 장애, 불안 장애, 우울, 틱, 뚜렛 장애 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ADHD 상담 개입 방법은 심리상담, 부모상담, 약물치료,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주의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료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부모-자녀 관계가 개선되면 부모가 행동 문제 전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된 증상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동은 정서 조절과 행동 조절을 통해 규칙을 내면화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원만한 또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의력 훈련과 자기 조절은 계획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